혹시 병원에서 검사 결과 기다릴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의사 선생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시나요? 건강해지려고 병원에 갔는데 오히려 검사 받다가 기운이 다 빠지고 멀쩡하던 곳까지 더 아파져서 돌아온 적은 없으신가요? 나이 들면 병원 쇼핑이 일이다 라며 체념하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당신이 받고 있는 그 수많은 건강검진, 사실은 당신의 수명을 늘려주는 게 아니라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에 묶어두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7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20대, 30대와는 완전히 다른 우주가 됩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검사가 노년의 당신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고 평온한 노후를 산산조각 내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저는 40년 동안 환자들을 만나온 의사로서 내 가족에게는 절대 권하지 않는 70세 이후에는 굳이 받을 필요 없는, 아니 피해야 할 5가지 검사에 대해 낱낱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불필요한 공포에서 해방되고 병원비는 아끼면서 남은 인생을 훨씬 더 활력 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진짜 지혜를 얻어가시게 될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노후를 지킬 골든타임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건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사 결과지의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에 들어가는 것. 아니면 오늘 하루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밥 한 끼 먹고 내 두 다리로 산책할 수 있는 것. 70대가 넘어서 추구해야 할 건강은 바로 후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전제 목숨을 겁니다.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비싼 돈 들여서 종합검진 시켜드리면 그거 거절 못하고 가서 온몸을 훑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뭐가 나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요. 70년 넘게 쓴 몸인데 흠집 하나 없고 녹슨 곳 하나 없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의 검사 장비들은 너무나 예민해서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작은 흠집들까지 다 찾아내서 병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의사인 제가 제 부모님이라면 절대 시키지 않을 첫 번째 검사, 바로 증상 없는 뇌 MRI 검사입니다. 아니, 선생님, 주변에 폭 맞아서 쓰러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데 뇌 검사를 하지 말라니요. 하고 화들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응급실 가서 찍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무런 증상도 없는데 그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찍는 건강검진 목적의 뇌 검사입니다. 왜냐고요? 70세가 넘으신 분들의 뇌를 MRI로 찍어보면요. 10분 중 8, 9분은 무증상 뇌경색이나 미세혈관 질환이라는 소견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 뇌혈관이 조금 좁아져 있거나 아주 작은 혈관이 막혔던 흔적이 보인다는 거죠. 이건 늙으면 얼굴에 주름살 생기는 것처럼 뇌혈관에도 나이테가 생긴 겁니다. 당장 치료가 필요한 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결과를 받아들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는 혈관이 좀 막혔네요. 라고 말하고 환자는 그때부터 나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라는 공포에 시달립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좋다는 약 찾아다니고 멀쩡하던 컨디션이 스트레스 때문에 곤두박질칩니다. 과도한 불안은 그 자체로 병입니다. 증상이 없다면 굳이 뇌 속의 주름살까지 확인해서 공포를 사서 키우지 마십시오. 대신 그 돈으로 좋은 운동화 사서 하루 30분 더 걷는 게 뇌졸중 예방에 100배 낫습니다. 자,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검사,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입니다. 대장암 무서운데 무슨 소리냐 하시겠죠. 네, 대장암 무섭습니다. 하지만 75세가 넘으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대장 내시경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 정말 힘든 검사입니다. 장을 비우려고 며칠 전부터 음식 조절하고 독한 설사약 마시고 검사 당일에는 수면 마취까지 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하루 고생이지만 70대, 80대, 어르신들에게는 이 과정 자체가 엄청난 신체적 부담입니다. 장 정결제를 먹다가 탈수가 와서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전해질 불균형으로 쓰러지시기도 합니다.
심지어 검사 도중에 얇아진 장벽이 찢어지는 천공사고가 날 확률도 젊은 사람보다 훨씬 높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득입니다.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하는 용종이 암으로 발전하는 데는 보통 10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5년 전, 10년 전에 대장 내시경을 했고 그때 깨끗했다면 혹은 용종을 떼어냈다면 지금 당장 또 검사를 해서 얻을 이익보다 검사하다가 생길 사고의 위험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물론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갑자기 변비가 심해지는 등 증상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단순히 2년 지났으니까 또 해야지 하는 기계적인 검진은 여러분의 장을 오히려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과 학회에서도 기대 여명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장암 선별 검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합니다. 긁어부스럼이라는 말이 딱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머, 나도 괜히 고생만 했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인 겁니다. 참, 지금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떠오르는 친구나 가족분들 계시죠? 툭하면 병원 가서 검사받고 와서 나 어디가 안 좋대 하고 우울해하는 그분들 말입니다. 주변에 건강 염려증으로 병원 문턱이 닳도록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그냥 말로 야, 의사가 그러는데 그거 안 해도 된대 라고 전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그분의 노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누르셨다면 지금 살짝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불필요한 검사비 아껴서 맛있는 거 사 드시고 손주들 용돈 주면서 웃고 사시는 거 그거 하나면 족합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검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남성분들이 특히 귀담아 들으셔야 할 검사입니다. 바로 PSA 전립선암 선별 검사입니다. 피 뽑아서 수치 보는 거라 간편하니까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높게 나오면 그때부터 고생길이 열립니다. 수치가 높으면 암인지 확인해야 하니까 조직 검사를 하자고 합니다. 전립선 조직 검사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말 아프고 피나고 감염 위험도 높습니다. 그런데 막상 검사에서 암이 발견되었다고 칩시다. 75세, 80세에 발견되는 전립선암은 대부분 거북이 암입니다. 아주 천천히 자라서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고 그냥 함께 늙어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걸 순환암이라고 하죠. 실제로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신 어르신들을 부검해 보면 상당수에서 전립선암이 발견됩니다. 암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암을 가진 채로 다른 이유로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검사로 이걸 발견해버리면 가만히 두기가 찜찜합니다. 그래서 수술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실금이 와서 기저귀를 차게 되거나 성기능 장애가 생겨서 남은 인생의 질이 뚝 떨어집니다. 그냥 모르고 살았으면 편안하게 지내셨을 텐데 괜히 들쑤셔서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소변 보기가 너무 힘들거나 뼈가 아픈 증상이 있다면 검사하고 치료해야죠. 하지만 아무 증상 없는데 수치 하나 때문에 내 몸에 칼을 대는 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증상 없는 소변 검사에서 나온 세균 치료입니다. 이건 여성분들,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 둔 자녀분들이 꼭 아셔야 합니다. 소변 검사를 했는데 세균이 나왔네요. 항생제 드세요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소변 볼 때 아프지도 않고 열도 안 난다면 절대 항생제 드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도 늙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방광에 세균이 그냥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무증상 세균뇨라고 합니다. 그냥 세균이랑 방광이랑 서로 건드리지 않고 공생하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걸 굳이 없애겠다고 독한 항생제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착한 세균까지 다 죽고 나중에는 항생제도 안 듣는 무시무시한 슈퍼박테리아만 남게 됩니다. 정작 나중에 진짜 폐렴이나 큰 병이 왔을 때 쓸 약이 없어지는 겁니다. 소변색이 좀 탁해도 냄새가 좀 나도 열이 없고 아프지 않다면 그냥 물 많이 드시고 푹 주무세요. 그게 내 몸의 생태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엄격한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을 위한 검사입니다. 당뇨약, 고지혈증약 드시는 분들,
병원 갈 때마다 수치 조금만 올라도 혼나고 스트레스 받으시죠. 당화혈 색소를 6.5 밑으로 낮춰야 한다.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낮을수록 좋다. 이거 다 젊은 사람들 기준입니다. 70세, 80세가 넘어서 혈당을 너무 빡빡하게 조절하면 저혈당 쇼크가 올 위험이 큽니다. 노인에게 저혈당은 고혈당보다 100배 더 위험합니다. 어지러워서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지기라도 하면 그 길로 못 일어나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뇌세포도 영양 공급을 못 받아 치매 위험이 커집니다.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만들고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너무 낮추면 기력이 없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평생 큰 심장병 없이 70대까지 오셨다면 이제는 수치에 집착해서 약을 늘리기보다는 약간 높아도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저는 너무 어지럽지 않게 조금 느슨하게 관리하고 싶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진짜 내 몸을 위한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뇌 MRI, 대장 내시경, 전립선암 검사, 무증상 세균요 치료, 그리고 엄격한 수치 조절.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모르는 게 약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의학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의학은 완치가 아니라 관리와 동행이어야 합니다. 내 몸에 있는 작은 고장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싸워서 없애려고 들면 결국 내 몸이 전쟁터가 되어 황폐해집니다. 조금 삐걱거려도 기름칠해가면서 달래가면서 친구처럼 데리고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90세 할머니 한 분은 평생 건강검진 한번 안 받으시고도 정정하셨습니다. 비결을 여쭤보니 딱 한마디 하시더군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마음 편하면 그게 건강이지. 기계가 내 몸을 나보다 더 잘 알겠나? 저는 이 말씀이 의학 교과서보다 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70년 넘게 버텨온 여러분의 몸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한 훈장입니다. 검사 결과지의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오늘 창밖의 햇살을 느끼고 내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숟가락의 맛을 느끼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병원은 내가 아플 때 나를 도와주는 곳이지 내 남은 인생을 통제하는 곳이 아닙니다. 주체적인 환자가 되십시오. 내 몸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검사에 대한 이야기, 충격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검사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검사보다 더 여러분의 노후를 위협하는 것이 바로 약과 수술의 유혹입니다. 검사는 한번 받고 끝이지만 약과 수술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하지만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비밀들이니까요. 이 내용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의사 앞에서 당당하게 아니요, 저는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자, 6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 바로 갑상선암 검진입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갑상선암 환자가 많은 나라라는 거 아시나요? 한국 사람들이 갑상선이 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초음파 기술이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동네 내과 가서 목이 좀 칼칼하다 하면 초음파 한번 대볼까요? 합니다. 쓱 문지르면 쌀알만한 결절이 보입니다. 그러면 의사는 모양은 괜찮은데 혹시 모르니까 지켜보죠. 하거나 조직검사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불안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70세 이상에서 발견되는 일, 센티미터 미만의 작은 갑상선암은 의사들 사이에서 거북이암도 아니고 동면하는 곰이라고 부릅니다. 거의 자라지 않거나 자라도 생명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발견해서 암입니다. 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멀쩡하던 분이 환자가 됩니다. 수술해서 갑상선을 떼어내면 평생 호르몬 약을 먹어야 하고 피로감, 우울감 같은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제가 진료했던 80대 할머니 한 분은 건강검진에서 0.5cm짜리 갑상선 혹이 발견됐다고 자식들 손에 이끌려 대학병원 가서 수술 받으셨습니다. 그전까지는 노인정에서 노래 교실 다니시고 활기차셨던 분이
수술 후에 목소리가 쉬어서 잘 안 나오고 기운이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게 됐습니다. 내가 귀신에 홀렸지. 놔두면 그냥 살다 가는 건데 하며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목에 멍울이 만져지거나 목소리가 갑자기 변한 게 아니라면 굳이 건강검진 항목에 갑상선 초음파를 넣어서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세요.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7번째,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문제입니다. 바로 허리, 무릎, MRI 찍고 덜컥 수술 결정하기입니다. 허리 아프고 무릎 쑤시는 거, 노년의 가장 큰 고통이죠. 그래서 병원 가서 MRI 찍습니다. 사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디스크는 찌그러져 있고 연골은 닳아 없어져 있고 척추관은 좁아져 있습니다. 의사가 사진 보여주면서 아유 척추가 다 무너졌네요. 신경이 꽉 막혔어요. 당장 수술 안 하면 마비 옵니다. 라고 겁을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70대 어르신 중에 MRI 찍어서 허리 깨끗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얼굴에 주름살 생기듯 척추도 늙은 겁니다. 중요한 건 사진이 아니라 증상입니다. 사진상으로는 엉망진창이어도 쉬엄쉬엄 걸어 다니실 수 있고 똥오줌 가리시는데 문제없고 발가락 힘이 빠져서 털썩거리는 마비 증상이 없다면 수술은 신중, 또 신중해야 합니다. 노년의 척추 수술은 재활이 정말 힘듭니다. 전신 마취하고 뼈를 깎아내고 나사를 박으면 그 통증 잡느라 진통제 먹다가 위장 다 버리고 누워있다가 근육 다 빠져서 오히려 걷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수술하면 20대 허리로 돌아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수술비 낼 돈으로 차라리 질 좋은 소고기 사 드시고 편한 신발 사 신고 동네 수영장이나 헬스장 끊어서 물속 걷기 운동하십시오. 허리 주변 근육인 코어 근육만 잘 잡아줘도 척추뼈가 할 일을 근육이 대신해줘서 통증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제발 사진 한 장에 속아 내 몸에 칼대는 일을 쉽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8번째, 한 주먹씩 먹는 약 정리하기입니다. 지금 식탁 위에 약 봉투 몇 개나 있으신가요?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관절약, 위장약, 거기다 잠 안 온다고 수면제, 변비약, 영양제까지. 보통 70대 넘으시면 하루에 10알 가까이 드시는 분들 수두룩합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다제약물 복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노년 건강에 가장 큰 적입니다. 약이 5가지가 넘어가면 약끼리 서로 싸움이 납니다. 상호작용이라고 하죠. A라는 약의 부작용을 막으려고 B를 먹고 B 때문에 생긴 증상을 병이라 착각해서 C를 또 처방받습니다. 이걸 처방의 폭포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관절염 때문에 진통제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혈압이 오릅니다. 진통제 부작용이죠. 의사는 혈압이 올랐네? 하고 혈압약을 추가합니다. 혈압약을 먹었더니 어지럽습니다. 그랬더니 어지럼증 약을 또 줍니다. 어지럼증 약을 먹으니 변비가 옵니다. 변비약을 먹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 치매인가 봐 하고 오시는 경우 절반은 치매가 아니라 약물 부작용입니다. 수면제, 안정제, 콧물 감기약, 과민성 방광약 이런 약들이 뇌 기능을 떨어뜨려서 가짜 치매를 만듭니다. 지금 당장 다니시는 병원 의사 선생님께 드시는 모든 약 다른 병원 약, 영양제 포함을 봉지째 들고 가셔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선생님, 저 약 좀 줄이고 싶습니다. 꼭 필요한 약만 남겨주세요라고 부탁하세요. 훌륭한 의사라면 반가워하며 줄여줄 것이고 귀찮아한다면 병원을 옮기시는 게 낫습니다. 약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보약입니다. 아, 여기까지 듣다 보니 어머, 우리 엄마가 약을 한 바구니 드시는데 당장 확인해 봐야겠네 하시는 자녀분들 계시죠? 혹은 내 친구 김 여사가 허리 수술한다고 날짜 잡았다던데 말려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그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야, 이 의사 양반 말이 구구절절 맞더라. 너도 한번 들어봐라 하고 보내주시는 그 작은 관심이 김 여사의 허리를 살리고 우리 엄마의 정신을 맑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 이제 9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임플란트에 대한 집착 버리기입니다. 치아 건강, 오복 중 하나라고 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잘 씹어야 소화도 잘 되고 뇌로 피도 잘 가서 치매도 예방됩니다. 그런데 80세가 다 되어 가시는데
틀니는 죽어도 싫다. 남들 다 하는 임플란트 하겠다. 고집 부리시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 잇몸 뼈가 튼튼하고 체력이 좋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당뇨가 심하거나 골다공증 약을 오래 드셨거나 체력이 약한 분들에게 전악 임플란트 전체를 심는 것은 목숨을 건 대수술입니다. 잇몸을 째고 뼈를 이식하고 나사를 박는 과정에서 감염이 되거나 출혈이 멈추지 않아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도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관리를 못하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겨서 다시 빼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 손놀림이 둔해지면 양치질이 꼼꼼하게 안 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는 잘 맞는 틀니가 훨씬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요즘 틀니 기술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남들 시선 의식해서 혹은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해주니까 무리하게 수술대에 눕지 마세요. 내 잇몸 상태와 전신 건강에 맞는 치료법이 최고입니다. 치과 의사 선생님께 가장 비싼 거 말고 제 나이와 체력에 가장 무리 없는 걸로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10번째, 어쩌면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바로 노화를 질병으로 착각하고 싸우려 드는 태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예전 같지 않다며 우울해하십니다. 눈이 침침해서 돋보기를 써야 하고 귀가 어두워서 보청기를 껴야 하고 무릎이 아파서 지팡이를 짚어야 하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젊어지는 약, 젊어지는 수술을 찾아 헤매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낡은 기계가 삐걱거리는 건 고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70년, 80년을 쉬지 않고 달려온 여러분의 심장, 위장, 관절입니다. 감사하고 기특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조금 덜 보이면 덜 보고 잘 안 들리면 크게 말해줘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다리가 아프면 잠시 쉬어가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현대의학의 함정은 노화를 자꾸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주름을 펴라, 빠진 머리를 심어라, 굽은 허리를 펴라. 물론 삶의 질을 위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을 억지로 거스르려다 보면 몸도 마음도 병듭니다. 진정한 건강은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병이 있어도 여기저기 조금씩 고장이 났어도 그걸 잘 달래가며 내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것.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70세 이후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건강입니다. 제가 40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100세를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좋은 의사를 만난 게 아니라 좋은 습관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병원에 자주 오지 않습니다. 대신 시장에 가서 제철 나물을 사고 공원에 나가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저녁이면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분들은 혈압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밥맛이 참 좋다, 오늘 햇살이 참 따뜻하다는 것에 집중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피해야 할 검사, 피해야 할 수술, 줄여야 할 약, 이것들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질 겁니다. 병원비 아낀 돈으로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사고 싶은 거 사시고 가고 싶은 곳 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자, 지금까지 병원에서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눴는데 어떠셨나요? 그런데 병원은 어쩌다 한번 가는 곳이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먹고 자고 생활하는 집, 바로 이 집 안에 여러분의 수명을 갉아먹는 진짜 범인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어쩌면 병원 검사 이야기보다 더 피부에 와닿고 11번째로 절대 하지 마셔야 할 것, 바로 무조건적인 저염식, 싱겁게 먹기입니다. 아니 원장님 아까는 짜게 먹지 말라면서요 하실 텐데 제 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젊은 사람이나 심장병, 콩팥병이 아주 심한 분들은 싱겁게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75세, 80세 넘으신 일반적인 어르신들이 갑자기 건강 챙긴다, 고 소금기를 확 줄여버리면 이건 사람 잡는 일이 됩니다. 우리 몸의 소금기, 즉 나트륨은 생명을 유지하는 배터리와 같습니다. 신경이 신호를 보내고 근육이 움직이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나트륨 재흡수를 잘 못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몸에서 소금기가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맹물만 드시고 국물도 안 드시고 반찬도 풀만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저나트륨 혈증이 옵니다. 이거 무섭습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고 밥맛이 뚝 떨어지고 자꾸 헛소리를 하시거나 멍해지십니다. 가족들은 어머, 우리 어머니 치매 오셨나 봐 하고 요양병원 모시고 가는데 가서 수액 소금물 한 병 맞으시면 벌떡 일어나 정신이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입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겠다. 그럼 간을 조금 더 하십시오. 짭짤해야 밥이 넘어갑니다. 잘 드시는 게 싱겁게 먹고 쓰러지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극단적인 저염식, 노년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12번째, 소화 안 된다고 죽이나 물에 밥 말아 드시는 습관입니다. 이거 정말 안 됩니다. 나이 들면 위장도 늙어서 소화가 잘 안 되죠. 그러니 편한 것만 찾으십니다. 푹 끓인 누룽지, 흰죽, 아니면 국에 밥 말아서 후루룩 마시는 식사. 당장은 속이 편할지 몰라도 이건 여러분의 뇌와 근육을 죽이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뇌는 언제 자극을 받을까요? 바로 씹을 때입니다. 턱관절을 움직여서 꼭꼭 씹을 때 뇌로 가는 혈류량이 확 늘어나서 치매를 예방합니다. 그런데 씹을 것도 없는 죽만 드시면 뇌는 점점 퇴화합니다. 게다가 죽이나 누룽지는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혈당을 미친 듯이 올렸다가 뚝 떨어뜨립니다.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볼록 나온 거미형 체형이 됩니다. 이게 바로 낙상과 골절의 원인입니다. 소화가 안 되시면 고기를 다지세요. 계란찜을 하시고 두부를 드세요. 어떻게든 단백질을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라는 말은 옛말입니다. 이가 없으면 틀니를 끼고서라도 고기를 씹으셔야 뇌가 살고 근육이 삽니다. 13번째, 낙상사고를 부르는 집안 환경 방치하기입니다. 어르신들 사망 원인 중 암이나 심장병 말고 정말 비참하고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집안에서의 낙상입니다. 화장실 가다가 미끄러져서 고관절이 부러지면 그 나이엔 뼈가 안 붙습니다. 꼼짝없이 누워 계셔야 하고 누워 계시면 폐렴이 와서 돌아가십니다. 한 번의 미끄러짐이 생명을 앗아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 화장실 가보세요.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 깔려 있나요? 슬리퍼는 바닥이 닳지 않았나요? 문지방이 툭 튀어나와 있지는 않나요? 밤에 화장실 갈 때 불이 어두워서 더듬거리진 않으시나요? 돈 아끼지 마시고 집안을 고치셔야 합니다. 문지방 없애고 화장실 병이 옆에 안전 손잡이 하나 다는 거 몇만 원이면 합니다. 그 몇만 원이 몇천만 원짜리 수술비와 여러분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발에 걸리는 카펫이나 전선줄 당장 치우세요. 집은 가장 편안한 곳이어야지 지뢰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어르신들 중에 나는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어 하시면서 아픈데도 꾹 참고 혼자 끙끙 앓는 분들 계시죠. 14번째, 지나친 건강식품, 맹신과 밥 대신 먹는 즙, 진액입니다. 자녀분들이 사다 준 홍삼, 흑염소, 양파즙, 붕어즙, 베란다에 쌓여 있으시죠? 자식 정성 생각해서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면 간과 콩팥이 이런 농축된 액기스를 해독하지 못합니다. 밥은 안 드시고 이런 즙으로 배 채우시는 분들 계신데 영양 불균형은 물론이고 간 수치가 올라가서 황달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 과일즙은 그냥 설탕물입니다. 혈당 스파이크의 주범이죠. 진짜 보약은 시장에서 파는 제철 식재료입니다. 흑염소 즙 드실 돈으로 마트 가서 소고기 안심 사다가 구워 드세요. 홍삼 드실 돈으로 제철 과일 사서 껍질째 씹어 드세요. 사람이 가공한 것보다 자연이 만든 것이 우리 몸에는 훨씬 안전하고 강력한 힘을 줍니다. 15번째, 외로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늙으면 다 혼자지 뭐 귀찮아 하시면서 경로당도 안 가고 친구 전화도 안 받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시는 분들, 이거 담배 피우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고독은 뇌를 갉아먹는 가장 강력한 독입니다. 말을 안 하면 혀 근육이 굳고 뇌의 언어 중추가 퇴화합니다. 그래서 혼자 계신 분들이 치매가 빨리 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친구라도 만나서 싸우기라도 하십시오. 욕이라도 하고 떠들어야 뇌가 돌아갑니다. 동네 복지관, 교회, 절, 어디든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오늘 날씨 춥네. 밥 먹었어?
말 한마디라도 섞으십시오. 함께 밥을 먹는 식구가 없다면 밖에서라도 만드셔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노화의 속도는 KTX처럼 빨라집니다. 16번째,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내 몸에 안 쓰는 것입니다. 이건 좀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꼭 드려야겠습니다. 평생 안 입고 안 먹고 모은 돈, 자식들 집 사는데 보태주고 손주 학비 대주고 정작 본인은 보청기 할 돈이 아까워서 잘 안 들리는 채로 사시고 임플란트 비싸다고 아픈 이 부여잡고 대충 드십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건강한 부모입니다. 여러분이 아파서 누워 계시면 그 병원비와 간병비가 자식들 등골을 더 휘게 합니다. 나를 위해 쓰십시오. 비싼 보청기 하셔서 자식 목소리 또렷하게 들으시고 좋은 신발 사 신고 걸으셔서 건강 지키세요. 헬스장 끊어서 운동 배우세요. 내 몸에 투자해서 내가 건강하게 내 발로 화장실 가고 밥 먹으며 사는 것. 그것이 자식들을 진정으로 도와주는 길입니다. 절대 나중에라고 미루지 마세요. 지금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고 투자 가치가 가장 높은 날입니다. 17번째, 너무 오래 누워있는 습관입니다.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하루 종일 전기장판 위에서 지지시는 분들, 따뜻하고 좋죠. 하지만 노인의 근육은 눕는 순간 녹아내립니다. 일주일만 누워있어도 근육량의 10%가 빠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육이 빠지면 당뇨가 오고 관절이 무너집니다. 텔레비전을 보시더라도 앉아서 보시고 광고가 나올 때마다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세요. 눕는 순간 죽고 걷는 순간 산다. 이 말을 가훈처럼 벽에 붙여 놓으셔야 합니다. 아파도 움직여야 통증이 줄어듭니다. 몸을 웅크릴수록 통증은 더 우리 몸을 파고듭니다. 18번째, 천조절의 무심한 것입니다. 나이 들면 천조절 중추가 망가져서 추운지 더운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새벽 운동 좋다고 얇게 입고 나가셨다가 혈관이 수축해서 뇌졸중 오는 경우, 여름에 전기세 아깝다고 에어컨 안 틀고 버티다가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경우 정말 비극적입니다. 새벽 공기, 70대 이상에게는 상쾌한 공기가 아니라 칼날입니다. 운동은 해 뜨고 따뜻해지면 나가세요. 그리고 내복,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내복만 잘 입어도 면역력이 5배는 올라갑니다. 목에 스카프 하나만 둘러도 감기 안 걸립니다. 멋부리지 마시고 생존을 위해 천을 사수하십시오. 19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배워서 뭐해 하시지만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만 젊어집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으로 손주에게 문자 보내는 법, 유튜브 검색하는 법, 새로운 요리 레시피 따라하기, 하다못해 안 가본 길로 산책하기. 매일 똑같은 일상, 똑같은 생각만 하면 뇌세포는 할 일이 없어서 죽어버립니다. 호기심을 가지세요. 이건 뭐지? 저건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묻는 어르신들의 눈빛은 청년처럼 빛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병원 검사부터 약 수술, 그리고 집안 생활 습관까지. 이제 아이고, 살면서 신경 쓸 게 뭐 일이 많나 하고 한숨이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지금부터 드릴 마지막 이야기들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고통으로 채울 것이냐, 평온으로 채울 것이냐를 결정짓는 그야말로 인생의 졸업 논문 같은 아주 깊고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내용은 의사들이 환자에게 차마 직접적으로 말하기 꺼려하는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삶과 죽음 그리고 존엄에 관한 이야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노후는 단순히 안 아픈 삶을 넘어 존경받는 어른의 삶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21번째로 절대 하지 마셔야 할 것, 바로 잠 안 온다고 술 한 잔 드시고 주무시는 습관입니다. 약 먹기는 싫고 소주 한 잔 딱 걸치면 잠이 솔솔 와 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습니다. 이걸 약주라고 부르시는데 의학적으로 이건 약주가 아니라 독주입니다. 알코올은 사람을 잠들게 하는 게 아니라 뇌를 기절시키는 겁니다. 마취랑 똑같습니다. 술 먹고 자면 잠이 든 것 같지만 우리 뇌는 밤새도록 알코올을 해독하느라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띵한 겁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만듭니다. 어두운 밤에 술 취한 상태로 화장실 가시다가 낙상사고,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술은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킵니다. 혀 근육이 풀려서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자다가 숨이 턱턱 막히면 심장에 무리가 가서 돌연사할 위험이 커집니다. 잠이 안 오시면 낮에 햇볕 보고 더 걸으세요. 술인 빌려서 자는 잠은 여러분의 뇌세포를 하룻밤에 수만 개씩 죽이는 행위입니다. 22번째, 목마르지 않다고 물 안 드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뇌의 아갈증 센터가 고장이 납니다. 몸에 물이 부족해서 피가 끈적끈적해져도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안 보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난 목 안 말라 하시며 물을 안 드십니다. 노인의 탈수는 정말 무섭습니다. 단순히 입이 마르는 게 아니라 의식이 흐릿해지고 헛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걸 치매로 오인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또 콩팥은 물이 없으면 독소를 못 걸러냅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은 약이라고 생각하고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에 한 잔, 화장실 다녀와서 한 잔.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고 숙제하듯이 드세요. 커피나 녹차는 물이 아닙니다. 걔네는 이뇨 작용 때문에 오히려 물을 빼내갑니다. 맹물 혹은 보리차를 하루 7잔 이상 드시는 것. 이것만 지켜도 응급실 실려갈 일의 절반은 줄어듭니다. 23번째, 입으로 숨 쉬는 습관 방치하기입니다. 주무실 때 입 벌리고 주무시거나 평소에 텔레비전 보실 때 입을 해 벌리고 계신 분들. 이거 당장 고치셔야 합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입안이 바짝 마릅니다. 침은 우리 몸 최고의 면역 물질인데 침이 마르면 입안에 세균이 득실거리게 됩니다. 이 세균이 어디로 갈까요? 침을 삼킬 때 혹은 숨을 쉴 때 폐로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노인, 사망 원인 1위인 흡인성 폐렴의 주범입니다. 사례가 자주 들리는 것도 입으로 숨 쉬고 입안이 말라서 그렇습니다. 낮에는 의식적으로 입을 다무시고 코로 숨 쉬는 연습을 하세요. 주무실 때 자꾸 입이 벌어지면 약국에서 파는 입 벌림 방지 테이프 같은 걸 붙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코는 숨 쉬는 곳, 입은 먹는 곳. 이 원칙만 지켜도 폐렴을 막을 수 있습니다. 24번째, 귀찮다고 보청기 안 끼고 버티는 것입니다. 비싸기만 하고 윙윙거려서 시끄러워. 늙으면 다 안 들리는 거지 뭐 하시며 난청을 방치하는 분들. 난청은 단순히 소리가 안 들리는 불편함이 아닙니다. 치매의 급행열차입니다. 우리 뇌는 귀로 들어오는 소리 자극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소리가 차단되면 뇌의 청각 담당 부위가 쪼그라듭니다. 또 남의 말이 안 들리니 대화에 끼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되니 자꾸 사람을 피하게 되고 고립됩니다. 이게 바로 우울증과 치매로 가는 직통 코스입니다. 눈 안 보이면 안경 쓰시잖아요. 귀 안 들리면 보청기 끼는 게 당연한 겁니다. 처음엔 시끄럽고 불편합니다. 뇌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3개월은 꾸준히 끼고 연습하셔야 내귀가 됩니다. 자식들이 보청기 해준다고 하면 돈 아깝다 하지 마시고 고맙다 하고 얼른 하십시오. 그게 자식들 나중에 치매 수발 안 들게 하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25번째, 발톱 깎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안 맞는 신발 신기입니다. 나이 들면 눈도 침침하고 허리 굽히기도 힘들어서 발톱 깎는 게 큰일이 됩니다. 그래서 대충 깎다가 살을 파고들거나 내성 발톱, 무좀이 심해져서 발톱이 두꺼워진 채로 방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발이 아프면 걷는 자세가 틀어지고 그러면 무릎, 허리, 목까지 다 망가집니다. 또 당뇨 있으신 분들은 발톱 잘못 깎다가 상처나면 발을 절단해야 하는 무서운 상황까지 갑니다. 혼자 깎기 힘드시면 자식들에게 부탁하거나 병원에 가서 깎아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신발, 제발 굽높거나 코 좁은 거 신지 마세요. 발이 편해야 전신이 편합니다. 찍찍이 벨크로 달린 운동화가 최고입니다. 끈 묶다가 넘어지실 일도 없고요. 26번째, 자식들에게 나 괜찮다, 아픈데 없다 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자식들 걱정할까봐 혹은 돈 들까봐 어디가 아파도 꾹 참으시는 부모님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착한 거짓말이 아니라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작은 병을 키워서 나중에 큰 수술을 하게 되면 자식들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하며 가슴을 칩니다. 병원비도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건강하게 곁에 계시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나 여기가 좀 불편한데 병원 같이 가줄래?
라고 말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효도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게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27번째,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 없이 지내는 것입니다. 혼자 계시다가 혹은 배우자랑 둘이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패식구가 왔는데 지병이 뭔지 무슨 약을 먹는지 모르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 문에 비상 연락망을 붙여두세요. 이름, 생년월일, 앓고 있는 지병, 먹고 있는 약 이름, 다니는 병원, 자녀 연락처. 이걸 큼지막하게 써서 붙여두면 119 대원들이 들어오자마자 확인하고 처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생명의 쪽지라고 부릅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합니다. 28번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금기시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죽음 이야기만 나오면 재수 없다고 손사래를 치십니다. 하지만 죽음은 삶의 완성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내 마지막 순간이 남의 손에 의해 엉망진창으로 결정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같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서약해 두는 겁니다. 이걸 안 해두면 나중에 여러분이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누워있을 때 자식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님 산소호흡기 때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불효자 될까봐 못합니다. 결국 여러분은 온몸에 호스를 꽂고 앙상하게 말라서 몇 달 몇 년을 고통받다 가시게 됩니다. 건강하고 정신 맑을 때 미리 결정해 두세요. 나는 억지로 숨만 붙여놓는 치료는 원치 않는다. 품위 있게 가고 싶다. 이것이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사랑의 선물입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건강보험공단에 가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29번째, 물건을 너무 많이 쌓아두고 사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 쓸 때가 있다. 이게 다 돈이다. 하며 평생 모은 물건들로 집이 터져 나가는 어르신들 댁에 가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물건이 많으면 먼지가 쌓여 폐 건강에 안 좋고 발에 걸려 넘어질 위험도 큽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귀한 물건들, 자식들한테는 처치 곤란한 쓰레기일 뿐입니다. 비싼 돈 주고 폐기물 업체 불러서 치워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버리거나 남에게 주세요. 이걸 데스클리닝, 데트클리닝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대비한 청소라는 뜻이죠. 내 주변을 가볍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정리도 되고 남은 인생이 훨씬 홀가분해집니다. 따뜻한 손으로 직접 나눠줄 때 그 물건도 빛이 납니다. 마지막 30번째, 나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70년, 80년을 살면서 왜 후회가 없겠습니까? 내가 자식들한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참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며 밤마다 이불킥 하시는 분들,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때의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몰라서, 어쩔 수 없어서 그랬던 겁니다. 이제 와서 자책해봐야 몸만 상합니다.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이만하면 잘 살았다. 고생했다. 나는 나를 용서한다. 그리고 혹시 남편이나 아내, 친구에게 맺힌 한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해 용서하고 털어버리십시오. 미움은 무거운 돌멩이를 가슴에 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돌멩이를 내려놓아야 여러분의 마지막 여행길이 가볍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무려 30가지가 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오느라 목이 좀 타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 어찌 보면 다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떤 건 에이, 그건 너무하네 싶으신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들을 떠나보내며 제가 깨달은 진리는 하나입니다. 가장 훌륭한 치료제는 병원에 있지 않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다. 배움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마지막 20번째,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오늘을 망치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뵙는 어르신들, 많은 분들이 화병을 앓고 계십니다. 그때 내가 땅을 샀어야 하는데, 그때 그 인간을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혹은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싸우지 않을까. 이미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고 오지 않은 미래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 생각 때문에 오늘 마시는 커피 맛을 모르고
오늘 피어있는 꽃을 못 본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70년 넘게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남으신 여러분입니다. 그 자체로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이제는 좀 뻔뻔해지셔도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기억은 털어버리고 걱정은 내일로 미루세요. 그냥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즐거운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그래도 됩니다. 자, 이렇게 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병원 검사부터 집안 생활 습관, 그리고 마음가짐까지 20가지가 넘는 이야기를 쏟아냈네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오늘 들으신 내용 중 딱 하나라도 아, 이건 내 이야기네. 요것만이라도 고쳐보자. 하고 마음 먹으신다면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건강은 의사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비싼 약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매일매일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현명한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듯이 앞으로 남은 시간도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꾸려가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부모님 댁가구 배치를 좀 바꿔드려야겠다 생각이 드신 자녀분들 혹은 내일 당장 친구들 만나서 밥 한번 먹어야겠다 결심하신 어르신들 그 결심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정보들을 나만 알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자는 말 대신 이 영상을 보내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사랑의 표현이 될 겁니다. 오늘 밤은 혹시 내 몸에 병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대신 오늘 하루도 잘 버텨준 내 다리야, 심장아 고맙다 하고 쓰다듬어 주며 주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평안하고 지혜로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우리 남편은 그래도 검사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나 나는 이런 경험 있었는데 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꼼꼼히 읽어보고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 노련한 내과 의사였습니다. 오늘도 검사 걱정 없이 통증 없이 마음 편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